반갑습니다. 하루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마음의 주인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편 순간 너무 몰입하고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훅 가버리더라고요. 내 마음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마음 탓에 결론이 쉽게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숲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아직 헤매고 있진 않은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책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주인. 저자 이기주.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도 없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바람 앞에서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만다. 영원한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나름의 유효기간을 지닌다. 우리가 타인을 위로할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슬픔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선 시간이 약이야.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없어요.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좋은 말이지만 내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표정을 지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은 삶의 하루로 흐르지 않고 슬픔이라는 웅덩이에 빗물처럼 고여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슬픔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에는 잘 기대지 않는 편이다.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하면 도로 삼켜버린다. 너무 쉬운 위로처럼 느껴지는 탓이다. 단, 이 말이 단순히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너는 지금보다 단단해질 테고 그땐 너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믿어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예외인 듯하다.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적잖은 위로가 된다. 위로란 무엇일까?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단언컨대 슬픔의 방에 홀로 들어가 고개를 파묻은 채 펑펑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어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느린 노크로 인기척을 냈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문을 벌컥 열어 젖히기보다 스스로 눈물을 소진하고 슬픔을 말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아닐까? 살다 보면 무턱대고 다가가기보다 관심과 무관심 사이 그 어디쯤에서 인내심을 갖고 누군가를 잠잠히 기다려줘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자연스레 기울어지는 순간. EBS의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본다. 집에 얽힌 다양한 사연이 소개됐는데 최근 방송에선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귀향해 노모가 사는 집 근처에 터를 잡은 60대 여성이 출연했다. 모친의 손을 쓰다듬으며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가 연로해서 잘 걷지도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해도 제 눈치를 보는지 선뜻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예전엔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는 분이었는데 이제 어머니도 늙으셨구나 생각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순간 거실에서 함께 방송을 시청하던 어머니가 TV를 가리키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저기 저 마을, 내가 살던 곳과 비슷하구나. 아, 정말요? 그래, 우리 마을 어귀에도 느티나무가 있었어. 정말 비슷해. 언제 한번 가보고 싶구나. 방송 보면서 계속 고향 생각하셨어요? 말이 나온 김에 내일 슬쩍 다녀올까요? 내일? 아니다. 네가 바쁘잖니. 기차표도 없을 테고
내가 괴한한 소리를 꺼낸 것 같구나. 언제 기회가 되면 가보자꾸나. 어머니의 말에 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그럼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주는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휘저어 놓기 마련이다. 결국 그 말과 행동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레 기울어지고 만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꺼내들어 기차표를 예매했다. KTX와 새마을호가 서지 않는 간이역이었는데 하루 전에 예매가 가능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난 어머니 앞에서 휴대폰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전장에서 승전보를 전하는 병사처럼 당당히 외쳤다. 어서 고향 갈 준비하세요. 어머니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되물었다. 장난치는 거 아니지? 근데 몇 시 기차야? 몇 시간 뒤 우린 용산역에 도착해서 무궁화호 기차에 몸을 실었다. 플랫폼을 떠난 기차가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시선은 유년의 기억이 깃든 고향 마을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음에도 어머니의 눈동자는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였다. 사랑의 대상은 책과 닮았다. 소설 연인을 쓴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사람을 가리켜 한밤중에 펼쳐진 책이라 했다. 사람은, 특히 사랑의 대상은 책과 닮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린 벼락치기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우는 수험생처럼 서로의 면면을 무작정 빨리 읽는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넘기고 책장을 덮는 순간에는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는 뿌듯함이 아니라 묘한 아쉬움을 느낀다. 이해하지 못한 구절이 많았음에도 너무 성급히 페이지를 넘긴 건 아닌가 하는 후회와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싶어서. 난 병원 수술실 앞에서 오랜 시간을 서성이며 세월을 건너왔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기주야, 난 너 같은 아들 만나서 좋았어 라는 문장을 들려주셨다. 누구나 가슴 깊숙한 곳에 애틋한 문장 하나쯤 박혀 있으리라. 마음에 너무 지독하게 달라붙은 탓에 세상 풍파에 날아가지 않는 말. 세상에 발을 헛디디는 순간 불쑥 솟아나 주저앉은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 같은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와 그런 따뜻한 문장 하나 나누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사이에는 별일이 아닌 것이 없다. 상처를 덜 받으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별을 겪은 뒤 별일 아닌 일로 헤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글쎄, 사랑하는 사이에 별일이 아닌 것이 있기나 할까? 인간의 마음은 수백 수천 개의 각기 다른 방이 촘촘히 연결된 벌집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른다. 하나의 방에서 일어난 소란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른 방들로 퍼져나가며 크게 증폭되기 마련이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듯 이별과 사랑은 극히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국외로 떠나는 여행과 사랑의 유사점.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흐릿한 눈으로 바다 저편을 응시하는 주인공이 이젠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은데 라고 읊조리며 옛 연인의 얼굴을 떠올리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상투적 장면이지만 그렇기에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다. 사랑을 경험하는 동안 사랑의 깊이와 형태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사랑이라는 여행이 끝나고 감정이 희미해지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성급히 달아나는 사랑의 뒷덜미를 움켜쥔 채 심각한 고민에 잠긴다. 내가 품었던 것은 진정 사랑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욕망에 불과한가? 어떤 면에서 사랑은 국외로 떠나는 여행과 닮았다. 시작은 황홀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둘만의 꽃으로 뛰어들듯 들뜬 기분으로 낯선 나라를 향해 출국장을 나선다.
그렇게 사랑이 달아준 날개를 퍼덕이며 미지의 대륙을 날아다닌다. 하지만 어느새 설렘이 사라지고 오해와 다툼이 잦아지면 계속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게 되고 끝내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중도의 여행을 포기하고 만다. 결국 따로따로 입국해서 각자 공항을 빠져나가는 순간 함께 겪었던 여행의 추억은 서로의 기억 속에 다르게 저장되고 그 씁쓸함 너머로 서늘한 생각이 밀려오기 마련이다. 어쩌면 여행은 떠나는 일인 동시에 도착하는 일이구나. 처음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낯선 곳을 향해 떠나지만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행의 본질이구나. 사랑의 엇갈림이 그러하듯이. 완벽함보다 편안함.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팔찌를 만들기 위해 끈으로 구슬을 꿰을 때 일부러 다른 모양의 구슬과 흠이 있는 구슬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다고 한다. 구슬이 모두 똑같으면 모양새는 완벽할지 몰라도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역시 때때로 타인의 편안함에 매료된다. 대부분 사람은 모든 면이 완벽한 타인보다 약간 빈틈이 있고 종종 실수도 저지르는 타인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불완전한 대상에 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과정. 소중한 것은 대개 가까운 곳에 있고 아름다운 것은 멀리 있다. 아름다움은 미지의 땅의 은은한 형태로 존재한다. 아름다움을 갈구하는 인간과 아름다움이 있는 공간 사이엔 폭과 깊음을 가늠할 수 없는 강이 흐르기 마련이다. 강 건너편에서 아름다움이 인사를 건네면 우린 그것에 접근하고자 힘껏 마음을 뻗는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으로 건너가려 애쓴다. 어쩌면 삶은 아름다운 대상에 매료돼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다리를 놓거나 나만의 배 한 척 만드는 일인지도 모른다. 인연을 맺고 푸는 일. 삶은 타인과 인연을 맺고 푸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야기의 총합이다. 인연이 이어지고 끊어질 때마다 기억 속에 숱한 사연이 쌓인다. 관계의 물결 속을 헤엄치며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 나와 좋아하는 게 비슷한 사람과는 빨리 친해질 수 있지만 정작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싫어하는 게 비슷한 사람임을. 또한 친한 사이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때론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악플 속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대담하게 행동하세요. 라는 말은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위로의 레퍼토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닌가 싶다. 남 얘기 사흘입니다. 라는 말이 들려와도 난 눈을 질끈 감는다. 대부분 사람은 타인의 삶에, 타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특히 불행이나 추락에도 관심이 많다. 겉으로 관심이 없는 척하거나 쉽게 망각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악플이 아닌가 싶다. 안티팬도 팬입니다. 또는 댓글이 전혀 달리지 않는 무플보다는 차라리 악플이 낫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숫자와 동물 명칭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악플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티끌만큼도 없다. 조롱과 비아냥으로만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신인 작가 시절엔 나에 대한 악플을 발견하면 왜 하필 내 계정에 찾아와서 이런 욕을 남기는 거야? 왜 내 삶에 관심을 두는 거지? 라는 생각에 지인들과 이를 상의하기도 했다. 뭐랄까,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난 악플이 달리든 말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비방과 조롱이라는 껍질로 쌓여있는 악플 속에 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악플의 안쪽에는 무밖에 없다. 갑골문에서 없을 무는 양손에 깃털을 쥐고 춤을 추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지나치게 화려한 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모른다. 악플도 마찬가지. 요란한 악플일수록 그 속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악플에 외피를 벗기고 안쪽을 들여다보면 분노와 불안, 집착, 쓸쓸함 같은 더덥고 허망한 몸부림만 드러날 뿐이다. 주변의 악성 댓글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준다. 악플은 잘못 배송된 소포 같은 것인지 모른다고. 굳이 포장을 뜯어서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수치를 거부하면 그뿐이라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너무 쉬운 용서의 부작용. 미안은 말 그대로 마음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잘못을 사과하는 사람은 대개 미안이라는 말을 높이 치켜들고 고개를 숙인다. 예전에는 이 말이 귓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마음을 열었지만 이젠 너무 쉬운 용서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유는 간명하다. 내게 너무 쉽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너무 쉽게 용서받은 인물이 내게 저지른 것과 비슷한 잘못을 최근 다른 사람에게 저질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너무 쉬운 사과와 용서가 너무 쉬운 잘못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슬픈 일이다. 대부분 사람은 적당히 나쁘고 적당히 착하다. 나는 냉소와 편견이야말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벼운 태도라고 생각한다. 냉소와 편견은 타인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부족할 때 마음속에 슬그머니 또아리를 튼다. 그렇게 두둑하게 쌓인 편견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견고한 담장이 되어 편견의 주인이 외부를 내다볼 수 없게 만든다. 이 문제에서도 나는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직장인으로 살던 시절의 기억이다. 평소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른 동료들과 자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던 선배가 있었다. 내 입장에서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그는 다른 후배들 사이에선 꽤 인기 있는 선배로 통했다. 구수한 입담의 소유자인데다 술자리에서 후배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모양이다. 살다 보면 내겐 최악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겐 최선의 사람인 경우가 왕왕 있다. 대인관계의 상대성이라고 해야 하나? 하긴 사람만큼 다면성을 지닌 존재도 드물다. 바라보는 시선과 기분과 입장에 따라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편견에 물들지 않기 위해 그리스의 회의론자들은 판단 중지를 뜻하는 에포케에서 입각해 사유했다. 이는 본래 멈추다, 있는 그대로 두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선 판단 대상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사람과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수시로 에포케를 외쳐야 하는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완벽하게 나쁜 사람 혹은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착함과 나쁨의 비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데도 우린 척 보면 알지 라고 단언하면서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한다. 인간이 지닌 복잡성을 무시한 채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만 상대를 바라보고 함부로 됨됨이를 평가하는 우를 범한다. 때론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하는 마을. 현대 문명을 거부한 채 고유한 문화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어느 마을에 한 사내가 살았다. 마을엔 다이아몬드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틈틈이 이웃집에 모여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했다. 그들에게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는 돌멩이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타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사내의 친구가 귀향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여보게, 내가 조언 하나 해도 되겠나? 얘기해보게.
우린 오랜 친구 사이 아닌가? 언제까지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며 지낼 텐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게. 다른 문화에서는 비싼 값에 팔린다네. 정말인가? 친구의 설득에 넘어간 사내는 자신이 걸어온 삶이 헛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불처럼 덮고 그날 밤 자리에 누웠다. 여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더니 허송세월했구나. 다음 날부터 사내는 공기놀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웃이 흘린 다이아몬드를 밤마다 주워 모았다. 사내는 그걸 내다 팔아 부자가 됐다. 살던 집에 건물을 덧대어 집을 넓혔다. 이웃과 어울리던 시간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매번 이 귀한 물건을 가지고 놀 수는 없지 라는 생각에 문 밖을 나서지 못했다. 결국 그의 커다란 집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집이 됐다. 사내의 마음에서 외로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웃과 웃으며 주고받았던 우리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할까요? 라는 인사말만 귓가에 공허하게 맴돌았다. 귀고프다. 귀고프다라는 말이 있다. 실컷 듣고 싶다는 뜻이다. 우린 항상 귀가 고프다. 허기진 배를 채우듯 남의 말로 귀를 채우며 살아간다. 때로는 타인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거친 언사 때문에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하고 벼랑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타인의 모든 말을 내 귀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훗날 내뱉은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할 말을 마음에 우겨 넣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 슬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 세상이 날 외면하는 순간에도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귀를 가득 채우며 살아야 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무게를 견디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려면 우리는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우린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